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강인한 엄마입니다. 뭔가 제 소개부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신입생 때 첫 자기소개를 했던 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들긴 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텐데 중간에 지루하다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아주 후회하실 거라는 것부터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쩌다가 이곳을 찾아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하게 되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하고 더럽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폐지를 줍고 푼돈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고물상 자체를 운영하는 집들은 대부분 엄청난 알부자나 다름없습니다. 꽤 비싼 금속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대부분 현금으로 큰 사업체에 넘겨 녹여 팔 수 있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고물상들은 하나의 중소기업이나 다름없다고 하죠. 중소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은근히 뒤로 챙기는 돈이 많다는 것과 금속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고물상들의 값이 엄청나게 뛴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세대부터 물려받으신 고물상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셨는데 개인 사업자 치고는 엄청나게 큰 고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쪽팔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상한 집게발이 달린 큰 중장비를 이용해서 고물을 실어 날랐거든요. 다른 아빠들은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상처가 엄청나고 먼지에 뒤덮인 중장비를 끌고 다닌다는 게 못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사실 고물이라는 게 말맞다나 더럽고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취급하다 보니 꼭 거지들의 소굴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꼭꼭 숨기고 다녔습니다. 더 어릴 적에는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이라고 고물상에 데려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놀았는데 그때마다 친구들 옷이 엄청나게 더러워지고 그랬거든요. 기름때가 묻기도 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 부모님께서 저랑 놀지 말라고 하기도 하셨고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저를 피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절대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때도 주위를 꼭 살폈고 혹시라도 아빠의 일터에 심부름이라도 가게 되는 날에는 모자도 눌러쓰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황급히 들어가서 물건만 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알아봐야 소문만 더럽게 나지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고물상에 갔다가 반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물상에 들어가는 저를 보고 뭘 하나 싶어서 따라 들어왔다가 제가 아빠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고물상집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평소에 저를 시기 질투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학교에 제가 고물상집 딸이라고 엄청난 거지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어린아이들 눈에 고물을 취급하는 건 폐지 줍는 할머니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조별로 숙제를 해야 해서 준비물을 사와야 할 때도 하루에 3,000원 버는 집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너는 준비물 사오지 마 하고 배척을 하기도 했고요. 제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고물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저를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라고 뭐 억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집 잘 산다고 돈 많다고 항변을 해보기도 했지만 고지식하게 박혀있는 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어찌나 어린 아이들의 말이 잔인한지 저에게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다고 전부 부자는 아니라며 부모님이 집에서 밥 대신 라면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무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반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무시를 하고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돈이라는 개념과 사업체 운영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 아빠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물상을 하나 운영한다는 것이 웬만한 중소기업의 순이익에 맞먹는 돈을 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아빠 차가 어릴 땐 비싼 건지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제차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차에 관심이 없었으니 그냥 그런 국산 차인 줄 알았죠 뭐. 그래도 대부분 고물상이라고 하면 가난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고물상집 딸인 것을 비밀로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하루에 몇천 원 벌어서 먹고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 소식을 집에 알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아주 단단히 삐지셨습니다. 당연히 고물상 사업장을 물려받아야지 무슨 월급 200만 원 꼴랑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물상 일이 죽기보다 싫었고 절대로 그 사업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도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돈이라는 게 부족했던 적이 없었기에 돈의 노예가 되기 전이라 더 뻗댔던 것도 한몫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고물상을 물려받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어떤 20대 중반의 여자가 좋다고 물려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커리어우먼에 대한 환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으니 사실 대기업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고 그저 뻔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열정페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한참 적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도 구내 식당에서 너무나 멀끔한 남자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이 너무나도 멀끔하고 이 중소기업에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천상의 미모였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밥을 먹을 때만 마주쳐서 혼자 곁눈질로 쳐다보다가 그 남자가 회사 감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 과묵한 남자인 겁니다. 제가 감사팀에 서류를 제출할 게 꽤 많아서 자주 오고 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일부러 살갑게 말을 붙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여자가 먼저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면 관심이 없어도 대답을 해주기 망정인데 말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내니까 들이대기도 전부터 사기가 딱 꺾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면 옥이라는 게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희 짝사랑은 멈출 줄 모르고 자꾸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눈치도 없게 커져버린 제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먹먹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 남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만 보면 시선을 떼지 못하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니까 우리 팀 주인님께서 저에게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팀에 윤지혁 씨가 잘생기긴 했지? 저는 주책맞게도 바로 너무 잘생기셨다고 어쩜 저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벽할 수 있겠냐고 여자친구도 당연히 있겠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아마 여자친구는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호박처럼 말을 하셔서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싶었죠.
그래서 은근슬쩍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냐, 윤지혁 씨한테 뭐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임님이 저한테 윤지혁 씨랑 대화는 나눠봤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 아니요 말고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해본 적 없다, 단답으로만 대꾸하시더라. 그 모습도 너무 철벽 치는 것 같고 안달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윤지혁 씨가 말더듬이야. 말을 제대로 뱉질 못해. 그래서 감사팀에 입사한 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저는 진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배도 나오지 않고 물론 저보다 4살 연상이긴 했지만 정말 이 회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데 말더듬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확 깨더라고요.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다가도 말더듬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다들 나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살짝 편견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감사팀 일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말하는 것 빼고는 서류 정리가 거의 로봇에 가까운 완벽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차가 0.1%라도 있으면 다 잡아내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능력까지 출중한데 말더듬이라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식긴 했지만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말더듬이면 뭐 어떠냐, 한번 만나라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 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윤지혁 씨가 제 옆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쳤으니 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제가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말을 몇 번 걸었던 적도 있었기에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지혁 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입을 몇 번 달싹거리시더라고요. 혹시 우산 없어요?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시는데 진짜 말더듬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몰랐으면 놀란 티를 냈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에 별로 놀란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산이 없다, 오늘 예보에 비 소식이 없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별 충격도 없이 편안하게 대꾸를 하니 지혁 씨도 내심 마음이 편해졌는지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 우산 쓰고 가실래요? 그럼 지혁 씨는요? 저는 비 맞아도 돼요. 그럼 안 되죠. 저는 튼튼해서 감기 잘 안 걸려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혁 씨가 저에게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비 오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같이 타고 집 앞까지 내려줄 테니까 편하게 가라고 하는데 저도 회사 일에 지치기도 했고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랑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굳이 택시로 데려다 주셔서 저는 덕분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가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순간 말더듬이면 어떤가 싶은 마음에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혁 씨도 문자로는 말을 더듬지 않으니 소통하기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이것저것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선수거든요. 상대방이 무조건 대답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지혁 씨도 말이 아니라 문자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답을 엄청나게 세심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지혁 씨에게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하자고 과감하게 보냈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지혁 씨는 데이트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저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순간 차였다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서 지혁 씨에게 왜 데이트하기 싫은 거냐고, 혹시 말을 더듬어서 그런 거냐고
숨김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만약 지혁 씨가 그게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면 우리 만나서도 문자로 대화를 하자고 쿨한 척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도 전혀 하지 못했던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자는 꽤 했지만 통화는 처음인지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혁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더듬이라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치여서 힘들었었다고요. 저랑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고 편하고 좋았지만 막상 데이트를 하는 내내 자기가 말을 더듬으면 저도 떠날 것 같다고, 실망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 비 오는 날 말을 걸었을 때 대놓고 놀라는 티가 전혀 없어서 호감이 생기긴 했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자기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지혁 씨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지혁 씨를 품을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언어 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노력해보면 호전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혼자 치료를 받는 게 부끄럽다면 저랑 같이 하자고, 노력하면 완벽하지 못해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고, 나는 지혁 씨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저돌적인 고백이 지혁 씨에게 잘 먹힌 건지 저에게 수줍게 그럼 같이 노력해 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지혁 씨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알아주는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말을 더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지속되어 온 일이었고 대기업 면접을 볼 때마다 말을 더듬는 바람에 족족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중소기업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명문대를 졸업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자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구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어차피 말더듬인데 하면서요. 친척들까지도 병신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지혁 씨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지혁 씨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똑똑하기는 했지만 지혁 씨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뭐든 조금씩 뒤처지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성적이 더 좋은 지혁 씨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고 그만큼 지혁 씨에게 실망도 크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고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저랑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곤 있었지만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사도 말하기를 일종의 버릇처럼 굳어진 것 같다고, 아마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버릇처럼 말을 더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버릇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며 아무리 뇌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신경을 너무 쓰게 되면 말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금방 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회사 사람들은 저에게 인내의 어머니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말더듬이랑 사귈 수 있냐며 신기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던 말들이 어느 날 문득 지혁 씨를 더 움츠러들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각을 한 뒤로부터 웃으며 넘겨지지 않았고 저는 저에게 인내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혁 씨를 고작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말라고, 저에게 큰 감동 같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니 우습게 보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혁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선물 같은 사람은 바로 저라면서 어디서도 저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며 자기 인생의 행운이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굶겨 죽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결혼하자고요. 그때 저도 솔직히 말을 해야 하나 조금 고민이 들었죠. 우리 집이 사실은 개 부잣집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었으니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드디어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혁씨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지혁씨가 돌아보고 난 뒤에 어떻게 남자를 데리고 와도 말더듬이를 데리고 오냐면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습니다. 생긴 게 정말 연예인 뺨치게 잘생겨서 우리 부모님께서 속으로 우리 딸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나 싶었는데 인사를 듣자마자 파사삭 식은 거죠. 평소보다 긴장을 한 탓인지 더 말을 더듬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지혁 씨의 이름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이름만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지혁 씨도 당황을 엄청나게 하고 말았고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셨겠죠. 부모님께서는 말더듬이도 유전 아니냐고 절대로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딱 잘라서 지혁 씨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냐 말씀하시면서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잘 맞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엄마 아빠, 오늘 지혁 씨가 긴장을 해서 말이 더 심하게 더듬어진 거야. 평소에는 저 정도로 심하지 않고 언어 치료도 받고 있어. 거기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혁 씨네 집에서 말을 더듬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대고 상처를 줬었대. 자기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엄마랑 아빠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간곡한 부탁에 부모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2번 지혁 씨를 더 만나보게 되었고 3번째 만남에서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다면서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일 큰 산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니 시댁의 허락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알고 보니 시부는 제약회사 임원이시고 시모는 초등학교 교장까지 마치신 뒤 정년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은 명문이다 하시는데 무슨 명문에 그리 목숨을 거시는지 뭐 하는 집안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부모님 직업을 숨길 수도 없고 해서 솔직하게 고물상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엄청나게 기겁을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고물상? 그 고물 모아다가 돈 받고 파는 그거?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금속이나 철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고작 몇천 원 단위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순이익만 따지면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은 나올 것 같은데 몇천 원 취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시모가 머리를 싸매시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괴팍한 시어머니의 두통 온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비렁뱅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고 내내 지원한 줄 아니? 뱅이가 뭐야? 나는 말더듬인데. 제가 지혁 씨에게도 딱히 고물상을 운영한다, 우리 집이 잘 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혁 씨도 당황했을 법한데 서툰 말솜씨로 저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지혁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직업이 뭐 어떠냐, 귀천 없다, 사람 됨됨이만 되면 된 거 아니냐, 나도 하자 있다 하면서 쉴 새 없이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해서 너는 하시면서도
지혁 씨가 워낙 강경하니까 더 싫은 소리는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손해인 건 맞지 않나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지혁 씨 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빈정거리더라고요. 고물상하는 집안에 말더듬이 사이면 딱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외적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형제가 맞나 싶더라고요. 말도 너무 싹수 없게 하고 외모도 지혁 씨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피부도 곰보해 배도 불룩 나와서 임신 7개월이라고 해도 믿을 법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지혁 씨에게 저분은 누구냐고 물어봤겠어요. 아주버님도 지혁 씨와 어릴 때부터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는지 자격지심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좀 안 닮았지? 다들 형제인 거 몰라. 하긴 저런 말더듬이랑 무슨. 빈정빈정 거리는데 무슨 빈대떡인 줄. 보니까 대학도 지혁 씨보다 조금 낮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것조차 자격지심으로 보였고요. 대기업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자랑할 게 정말 그것뿐인지 내내 대기업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지혁 씨랑 1살 차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장남이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손 아랫사람이 먼저 가도 되나? 아주버님,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기다릴게요. 여자친구 없다는 게 또 자존심이 상했는지 콧김만 뿍뿍 내뱉더라고요. 생긴 게 못생겨서 그런지 모태솔로라고 지혁 씨가 슬쩍 말을 해주더라고요. 시부가 제약회사 임원이라 집에 돈은 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뭐 충분히 모태솔로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계속 고물상에 꽂혀서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에 안 찬다고 제 면전에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지혁 씨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시부모님에게 선언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야. 지혁 씨는 지금도 가족들은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고 무시하고 경멸의 말을 쏟아붓는데 저는 유일하게 말 더듬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본인에게 은인 같은 존재이자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며 선물이기도 하다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안과의 인연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둘이 간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살겠다고 시부모님께 결정을 제대로 내리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 말에 놀라서 두 분 다 절대로 천륜을 끊는 건 안 될 소리라고 하시고 아주버님은 피식 웃더라고요. 재수씨 능력이 아주 좋네. 여자라면 치를 떨던 내 동생 입에서 저런 소리가 다 나오고. 저는 대꾸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씩 웃어주고 말았는데 그게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건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희가 강경하게 나오자 양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시댁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 팍팍 내셨거든요. 지혁 씨가 상견례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끝내자고 할 만큼 화를 냈기에 넘어갔지. 지혁 씨가 가만히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이 아마 상을 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모가 계속 구시렁거렸는데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서 차만 아가씨랑 결혼하고 살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말을 조금 더듬어서 그렇지 외모도 훌륭하고 아나운서 하라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는데 자식 낳으면 우리 아들 얼굴 닮으라고 내가 기도라도 올려야겠네. 우리 아들은 잘생겼는데 며느리가 영. 우리 부모님께서 기분이 나빠 킁킁하시니까 지혁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명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말더듬이인데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아나운서를 꿈꿔왔던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말을 더듬는 바람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다고.
결국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 와이프 얼굴 닮은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고개 숙여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위 될 사람이 마누라 편에 찰싹 붙어 있으니 우리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얼굴이 활짝 피어오르셨고요. 상견례 끝나고 은근히 남자 잘 골랐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셨는데 시댁에서 그 차를 보고는 고물상을 하신다더니 차를 무슨 빚까지 내서 사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차여서 당연히 빚을 내서 샀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댁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였지만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이후에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어 신혼집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이 대출금 갚으라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집을 하나 사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재산세며 상속세며 생각을 해보니 그냥 전세를 얻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대신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할 때 간간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시곤 하셨죠. 물론 저금리라서 이자율이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명문 집안 운운하던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굳이 저희 집에 뭘 해달라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혼수만큼은 절대로 본인이 하시겠다고 박박 우기시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수는 최고급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가전제품은 비싼 거 사야 오래 쓴다고 하셔서 추천받은 상품들로 드렸는데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 성능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신혼생활은 달달하게 흘러갔고 결혼을 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산부인과에 가봤는데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파 수술을 하고 깨끗하게 긁어내야 임신 확률도 올라간다 해서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시술도 받고 시험관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몸을 회복하는 동안 그 사이에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주버님의 소개로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여자이며 아주 똑똑해서 배울 게 많은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상이라고 하죠.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상당히 사납게 생겨서 좀 무섭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딱 봐도 센 언니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눈 마주치고 조금 쫄았어요. 와, 잘못하다가는 시모의 시집살이보다 더한 형님살이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됐죠.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사람 임신했어요. 지금 10주래. 그러니까 우리 하루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사람 마냥 부랴부랴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오랜 시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첫 손주를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이 살 신혼집까지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손주가 혼수라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면서 저에게는 임신도 못한다고 떡하니 임신을 해서 오면 얼마나 좋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도 아주버님 댁만 집을 못 해준 게 못내 서운했는지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형님이라는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어린 여자였는데 자기가 형님이라고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학렬로 윗사람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형님은 저에게 반말을 찍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조금 귀여운 반존대가 아니라 싹수 없고 싸구려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거기다가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했으면서 상식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시댁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게 산책이죠. 누구 개를 산책시켜요? 웬 모르는 개? 제가 대꾸를 하니까 형님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모르는 게 산책이라고 속담 몰라? 하는데 진짜 뒤통수를 누가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말을 글쎄 모르는 게 산책이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농담한 거겠지? 하면서 입을 떡 벌렸어요. 아주버님은 땀까지 막 붙여가면서 우리 와이프가 순수해서 그래 하면서 방어벽을 세우는데 순수한 거랑 무식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경력 단절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상식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싶고요. 시댁에서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던 형님을 무슨 상전 떠받들듯이 금이야 오기야 해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시부모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셨죠. 우리 큰아들 때문에 그 좋은 회사도 퇴직하고 아유 마음 아파서 어쩌면 좋아? 우리가 더 잘해줄게. 우리 능력 좋은 맏며느리. 시모가 예쁘다 예쁘다 해줄수록 기고만장해지는 형님을 보면서 수상함을 느낀 건 저랑 남편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만사까지 보통은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고 이게 짜인 루트잖아요. 그 힘들다는 곳에 취직까지 한 사람이 고작 결혼과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죠.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이 뭐만 하면 쩔쩔매는데 그게 형님한테 쩔쩔맨다기보다는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시부모님 눈치를 보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가끔은 저와 남편의 눈치까지 보는 듯 했고요. 형님은 가끔 가다 무식을 자랑했고 그때마다 아주버님이 수습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며 더욱더 시부모 앞에서 콧대를 세웠고 시간은 흘러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도 정말 귀한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소식을 전하니 시부는 겹경사라며 좋아하셨고 시모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내심 좋아하셨습니다. 여태 저를 무시하고 그러셨으니 대놓고 좋은 티는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입꼬리는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재수씨, 임신했다고? 축하해. 말더듬이 안 되게 조심하고 태어나자마자 언어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 눈치 없이 말을 뱉었고 그날 남편이 완전히 눈이 돌아서 아주버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언어 치료를 꾸준히 다니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는데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도 무척 놀란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형님은 계속 단톡방에서 사소한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아들 낳으면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난하게 키울 테니까 참견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임산부라 가까이 가지 못하겠네요. 빨리 낳으세요. 어머님, 그이가 저 가방 사준다더니 입 싹 씻는 거 있죠? 마마 일은 중천공인데. 그때마다 저와 남편의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이 거짓말 같았죠. 시모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아주버님이랑 작당 모의를 한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도 의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랑 남편이 언어 치료를 끝내고 병원 앞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카페에 들렀는데 그 카페에 형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제가 알아보고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 대각선 뒤쪽 테이블에 떡하니 앉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에는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한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명문대 출신인 형님과는 거리가 멀게 생긴 여자였는데 둘이 무척이나 친한지 앉자마자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아도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야, 나 진짜 명문대에 대기업 다닌 척하느라 죽겠어. 남자들 꼬셨을 때처럼 연기 잘 좀 해봐. 너 그런 연기 엄청 잘하지 않았어? 그래도 봉 하나 제대로 잡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쪽 집안에 돈이 많아서 집도 해주고 그랬다며. 이제 너 술집에서 일할 일도 더 이상 없겠네. 나는 언제 때려치우냐? 너도 나처럼 물주 하나 잡어.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토할 것 같아. 뽀뽀도 하기 싫다니까. 뽀뽀도 하기 싫다면서 임신은 어떻게 했대? 뭐 눈 꼭 감고 딴 생각하고. 말도 하기 싫다. 근데 사실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 비슷한 시기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잖아. 그러다가 호구 하나 잡은 거지. 남편도 다 알고 있으면서 속아주는 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도 명문대니 대기업이니 하면서 속이는 거 아니겠어? 저랑 남편은 이야기를 듣다가 먹던 커피를 다 뱉어낼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대각선 뒤쪽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형님, 그거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귀신이라도 본 듯 악소리를 내는데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쳐다보더라고요. 술집 여자였다고? 뱃속의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몰라? 와,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시부모님도 아셔야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제가 가방을 챙겨서 남편이랑 같이 카페 밖을 나가려고 하니 형님이 놀라서 저를 따라 나오면서 오해가 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동서동서 하는데 2살이나 어린 게 반말하는 것도 열받고 해서 저도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동서는 무슨 얼어 죽을 동서. 말 놓지 마. 나보다 어린 주제 누구를 속여? 그러니까 제 어깨를 확 잡아채면서 저를 밀치는데 제가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아이를 임신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열이 받아서 바로 형님의 뺨을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 호출을 했고 경찰에게도 상황을 모조리 다 빠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지금 큰며느리 뺨을 때린 거냐면서 남편을 질책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설명을 했죠. 이 여자 대기업은커녕 술집 여자라면서요? 뱃속의 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데 아주버님 알고 계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진짜야? 그러니 아주버님이 사색이 되어서 아니 그게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정말 알고 계셨었나 봐요. 시부가 화가 났는지 아주버님의 뺨을 때리고 시모는 뱃속의 애가 네 집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형님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남편이 그 틈을 타서 이 여자가 우리 마누라 밀어서 애 떨어질 뻔했다고 소리를 치니까 시모가 야! 고함을 지르면서 형님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우리 집 귀한 손주를 네가 감히?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니 당연히 경찰들이 와서 뜯어말리고 개판이 났죠. 아주버님께 시부모님이 당장 이혼하지 않을 거면 너도 맨몸으로 집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덕에 아주버님은 이혼하겠다고 아주 쭈구리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혼 못한다고 박박 우기던 형님은 출산하자마자 바로 친자 검사를 실행했고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는 바람에 한바탕 소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주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고 형님도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그 여자에게 대놓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까지 걸고 위자료를 뱉으라고 민사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요. 시모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 구경조차 못할까봐 저에게 설설 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개념 없는 아주버님 부부 덕분에 극진한 대접까지 받으면서 시부모님께 귀한 거 얻어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남편이랑도 변함없는 애정을 쌓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 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